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중도층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레이스 첫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최대 치적으로 내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선 주자들 일정과 메시지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며 오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문제에 청년들의 고충을 청취했는데 특히 청년들이 집 걱정을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발표가 있었던 만큼 취재진의 질의응답에선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을 임명해도 될 것 같다고 했고요. 또 당선 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 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제 불황 해소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최근의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스윙보터로 꼽히는 충청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후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찾아갔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또 산업의 필수적인 인프라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당선 시 규제를 혁파하고 민생을 살리는 경제 판가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사퇴하는 단일화 가능성은 0%다라고 못을 박으며 국민의힘의 이딴 단일화 압박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진정성 있는 호소라면 김문수 후보가 즉각 사퇴하면 된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제주는 곰이 넘고 기득권이 앞으로 나서서 혜택을 누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선 레이스 후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정말 민주당을 막고 싶으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원하는 단일화 조건을 물으며 연대의 손을 거듭 내밀었습니다. 양당엔 이른바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으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며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도 좋다고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으로 이미 1차 시한을 넘긴 만큼 자세를 더 낮추는 모습인데 당 내에선 단일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부담을 주기보단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몰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목을 매달거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당원들에게 대선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돌린 데 이어 공개적으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혜택은 기득권이 누리려는 국민의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며 설령 연대가 이루어져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에게 흡수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를 정치공학적 꼼수로 치부하며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근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적잖은 위협이 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새벽 회동 때처럼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만큼 했고 이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단일화 논란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안이 사법부 입막은 압박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또 시도할 거라면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률 전문성 저하로 대법원 판결의 건의와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한 발 물러섰고 사흘 만에 법안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각도 당의 입장도 아니라고 거듭 밝힌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유지됐는데 사법개혁 여지를 남겨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 처리를 다시 또 시도할 거란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유수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 발상 자체가 방탄발상이라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대 실수와 약점을 파고들려는 정치적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일 공수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판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앞서 증언대에 섰던 군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고 오늘 이 전 여단장은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여단장이 담을 넘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다시 전달하는 녹취 파일까지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신문과 함께 오늘 지켜봐야 할 부분은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같은 날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비화폰 서버 기록은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조금 뒤 법정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3, 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앞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직접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전국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또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것인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출입하면서도 역시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별도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에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최대 9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사 정국과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김혜영 의장이 상정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관련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다음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게 됐는데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 수도권에서 표심몰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대학생 간담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삼성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는데요. 아무래도 중도 수도권 민심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추세를 놓고 보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제 무응답층 혹은 이제 응답 유보층,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속도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를 한다고 지금 대선이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은 D-8로 가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빠지고 있고 이제는 한 자릿수밖에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승부를 걸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이 부분으로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마 후보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지금 또 지방을 가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내일 또 토론이 있잖아요. 내일 토론이 있으니까 멀리 가면은 또 이제 돌아오는 동선 문제도 그렇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이제 수도권 쪽으로 이제 오늘은 집중하는 것 같고 이제 내일은 오전까지만 아마 수도권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후부터는 토론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후보들이 이제는 사실 이제 추세는 어느 정도 굳혀졌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우세 속에 김문수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약진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 대선 때까지 이런 추세가 흐름이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는 박빙의 승부를 이제 펼치는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뭐 유세 숨고르기인가요? 방송 인터뷰 위주로 또 오늘은 많이 편성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김문수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하고 다르게 선거운동 전체 볼륨이 좀 작습니다. 그 당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기반이나 이런 것도 작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그 후보 선대위에서는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아요. 나름의 선거 전략과 이제 동선과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도 있었고 단일화 압박이 지금 거세게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기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그 단일화 공세에 휘말리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선거 캠페인이 주춤하게 되고 내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제 그 질문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그에 대해서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특히나 이제 주된 그 본인의 지지 기반이 주로는 수도권 그리고 주로는 이제 청년, 주로는 중도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그간의 움직임을 보면 다른 이제 그 지방 일정도 많이 수행을 했지만 수도권 일정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방송 토론도 있고 조금 이제 숨고르기 차원에서 메시지에 주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고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비슷한 법안을 또 시도할 거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게 이제 뼈아픈 이제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후보가 주도한 건 아니고 당이 주도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이게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중도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절대 권력을 어른거리는 듯한 이런 법안이 나온 거는 아주 시기적으로 굉장히 패착인 거죠. 더더군다나 한동훈 후보가 그랬나요? 이 후보에 대해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른바 유시민법 혹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프레이밍 형성되고 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아뜨거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이게 반영이 돼버렸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당으로서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어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말 바꾸기 아닙니까?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는데 선거 초반에는 뭐 민심 경청 톤이 아주 낮은 자세로 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다가 선거 초반 이제 국민의힘의 내홍 때문에 좀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얻어서 굉장히 과반을 넘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압도적인 상황을 보이니까 그때부터 발언 수위가 좀 세지면서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실언도 나왔고 그다음에 당이 어떤 그 법안들을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방탄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희대 특검법 이런 거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정청래 리스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수습은 하긴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선 후보로 당선돼서 대통령이 돼 있을 때 만일 이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돼 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정치 분야 토론회지만 상당 부분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뭐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겠다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거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일단 중지를 시켜놨고 추후에도 좀 다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란이 커진 이유가 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국민적 공감도 완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대법관을 비법조인에게까지 허용하고 대법관 숫자를 뭐 100명까지 늘리자. 근데 이런 법안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난 직후부터 진행이 된 거여서 이건 결국에는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사법부 장악 이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라는 역공의 빌미를 저는 줬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상대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의 하나로 일종의 이제 권력 독점, 입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자체적인 진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리하고 거친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을 시킨 것 같고 아마 집권을 만약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한다 그래도 지금 그 제출됐던 그런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자칫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던 이제 법안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 아예 차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법안을 철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대선 이후로 속개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이를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법관 대표회의가 무슨 뭐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직접적 연관이 있냐, 그건 인과관계성이 없겠죠.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를 펼친 데 대해서 사실상 사법부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우리를 흔들지 마라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만 내면 되는데 이 판결이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렇게 이번에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어찌 보면 법관회의에서 그런 의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선거에 그러니까 이재명 특정인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판결을 했던 것들이 우리의 회의를 촉발시켰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법관들이 절반 정도가 여기에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결국 저는 이거는 이제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판결로 촉발된 이 문제가 결국 저는 법원이 스스로 정치권이 우리를 흔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점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향후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은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과연 그러면 법관의 대표성을 정말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어쨌든 법관회의에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 논의를 저는 철회하고 대선 이후로 넘긴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법원 스스로가 법원의 지위를 흔드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지양하는 게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대선 이후에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지 그건 한번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또 오늘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관은 뭐 민간인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그리고 내란 사태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군의 문민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뭐 국방부 장관이 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깊숙이 연관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육사 출신 그리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의 이런 이제 고위급 그 군인 인사들이 여기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상황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군민화의 일환으로 국방장관을 이젠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정책 전문가가 할 때가 됐다. 근데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정치인 출신이나 혹은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방장관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해야 하고 혹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저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 집권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인공섬이죠. 거북섬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공 서핑장 유치를 치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어있는 웨이브파크를 자랑 삼았다면서 시흥 시민들이 분노할 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공실률 87%인 거북섬의 비극이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슈를 던지거나 어떤 이제 말하자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례를 던지는데 그 사례를 검증된 사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에 있었던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참모들하고 아주 그 디테일하게 이 말하자면 사전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걸 툭 내뱉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뭐 그 호텔 경제학 이론도 마찬가지고 커피 원두 원가 120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안의 팩트는 이겁니다. 그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 얘기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꿰어서 우리가 유인해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다 해줄게 해가지고 지지부진했던 부산 쪽에 있었던 업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2년 만에 빠르게 건축허가 다 내주고 인허가 다 내주고 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분양이 됐어요. 잘 분양이 돼가지고 시행업자들은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 몰락해서 나갔다는 거죠. 심지어 15억에 낙찰을 받은 게 3억 원의 경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5배가 폭락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를 근데 어떻게 치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공실률이 87%에 이르러서 사실상 여기가 유령화된 지금 그런 사실 유언지가 돼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두고 나의 치적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인식에 대해서 이건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언제 내가 뭐 거북섬이라고 그랬냐 이게 웨이크 파크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2015년도인가 박근혜 정부가 이거는 원래 거북섬을 원래 유원지로 인허가 한 거다. 그건 맞죠. 그렇지만 인허가 한 것과 그러니까 유원지 그러니까 지정을 마리나로 지정을 한 것과 거기에서 일종의 대형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것이 업자들을 배불리고 실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손해본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인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관과 이런 개발관을 가진 사람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는 온 국토가 개발 사업의 난장판이 되고 정작 배불리는 사람들은 업자들이고 그 국민들은 손해볼 거, 그러니까 국민들은 피해를 볼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사안의 논점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준석 후보가 왜 거북섬 엉뚱한 걸 건드렸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뒤바뀐 거죠. 예,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상특위 구성 얘기도 나오고요. 민주당에서도 고발전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그렇게까지 확대될 이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시흥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즉흥적으로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신속 행정을 했던 성과를 열거하느라고 그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내막을 보면 당시에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배경 하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남겼든 간에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북섬의 거의 모든 게 웨이브파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북섬과 웨이브파크가 각각 별개가 아니고 웨이브파크가 거북섬이고 거북섬이 웨이브파크거든요. 근데 실제 공실이 많고 그러니까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굳이 그걸 언급함으로써 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현장 발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뭐 커피값 120원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유세 중에 나왔던 발언을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논란이 커진 거고. 뭐 셰시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과거에 했었던 발언이지만 유세에서 그걸 다시 본인 스스로 언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거리를 제공을 했거든요. 보통 선거에서 많이 앞서 있는 후보는 쟁점 회피 전략을 씁니다. 가급적 이슈를 만들지 않고 가급적 특정한 의제를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대세론에 기대해서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반해서 이재명 후보가 중간에 이제 차이가 커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제 유세 발언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데 이제 이런 논란거리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공방을 벌이고 고소고발하고 이거 선거 때면 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캠페인이나 선거운동 전략의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내일 그 3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거북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폭성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3차 TV 토론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차 TV 토론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 분야니까 총망라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법 이슈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제 후보들의 유세에서 나왔던 문제까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와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렇게 프레이밍을 형성하면서 이제 내란 세력의 연대라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의로운 세력임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내일 이준석 후보는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 2차 토론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말 실수에 대한 어록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준석 후보가 또 일종의 그 말하자면 상대의 말을 잡아채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주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도 아마 단단히 준비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사실은 내일이 단일화했던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묘하게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얼만큼 또 일단 연대의 또 모습을 보여줄지, 그 다음에 실제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일종의 보수 적장자를 또 이준석 후보는 자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수 정당의 주류는 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마 미묘한 또 신경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내일 단일화에 대한 문제를
좀 말하자면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물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일 마지막 남은 토론회에 따라서 결국엔 단일화에 대한 여부도 저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 세 후보 간에 뭐랄까요, 그 사랑의 짝대기는 아니겠지만 서로 간에 이제 그 공격하는 포인트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 누구를 택할지 선택 못한 중도층 그런 유권자들이 내일 TV 토론을 보고서 좀 많이 흔들릴, 움직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쯤 되면은 이제 선택하지 않은 무당층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 최대 결집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부동표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동표들도 내일 TV 토론 마지막 토론을 좀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상대의 장단점이나 혹은 상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가장 치열한 토론을 아마 내일 벌이지 않을까 싶고요. 분야도 이제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걸 다 망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후보들께서 그 유의해야 하고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난 2차 토론에서도 이제 상당 정도 네거티브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자칫 내일 그런 식의 뭐 인신공격성 그런 공격까지를 포함한 그런 네거티브 1번도로 흐를 경우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상대 검증에 최선을 다하되 좀 생산적인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후보도 개헌에 관해서 공약을 했고 김문수 후보도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제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내일 정치 분야다 보니까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공약과 또 비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충실히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적대와 분열에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후보들이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어떤 소신이나 비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국민들 앞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TV 토론 다음 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서로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네. 허위사실 공표로 맞고발했습니다. 이게 어떤 발언에 대한 것이었냐면 이재명 후보의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네. 언급을 안 했다와 김문수 후보의 전광훈 목사에게 내가 무슨 눈물을 보였느냐 이 발언인데 이에 대해서 좀 바로잡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후보와의 맞수 토론을 벌였을 때 과거 폭행치상 전과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가 토론회 직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토론에서 이제 아마 이게 지금 비긴 사움입니다. 그거 뭐냐면 이재명 후보도 사실과 달랐고 김문수 후보도 영상을 보면 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소고발을 했지만 이 부분이 서로가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우리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만일 서로 간 질문이 이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인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일 서로가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도 불리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전광훈 목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영상과는 관계없이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광장 극우 세력과의 절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문수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언급을 안 하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커서 내일 서로 맞질문이 와서 이거 가지고 팩트 체크를 서로 하자고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구렁이 담나가보다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일종의 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대선이 끝나면 상쇄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앞선 뉴스 시간대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면 생중계로 보내드렸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금 서울 강북권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 오산과 용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을 찾으면서 수도권 민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탄핵이다, 또 계엄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죠. 요즘 장사도 잘 안 되죠. 어려움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담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 우리 북한산 도봉산처럼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잘 깨끗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큰 절을 올릴 텐데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이노한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 다 들어오셨는데 예. 큰 절을 올릴 테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제가 살아보면 교통이 제일 불편하죠. 제가 옛날에 우리 한창 운동권에 있을 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 방학동, 창동 이쪽에 쭉 살았는데 그때는 교통이 좀 나은데 요즘에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 아는 집안 친척들도 전부 이쪽에 많이 살아서 교통이 많이 막히는 이기 때문에 여러분 GTX 아시죠? GTX 우리 저 의정부 또 양주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우리 이쪽에 노원구를 거쳐가지고 또 창동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창동 또 우리 저기 광운대를 역을 통해서 청량리 가는 GTX는 여기서 가면은 청량리까지 그저 한 5분 10분만 다 도착해 버리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 타보신 분도 계십니까? 지금 저 동탄에서부터 수서 또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게 22분 만에 도착하는데 GTX를 누가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예. GTX는 이렇게 교통이 꽉 막히는 데는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시속 180km로 지하 150m로 지하 50m 내려가서 뚫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도 없고 아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교통수단이 GTX입니다. 바로 이 노원구에 GTX가 노원구, 도봉구, 우리 강북구 GTX가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예. 김문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각 구별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확실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같죠? 제가 이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한 경기도지사 8년 한 거 아시죠? 이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거의 절반으로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지금은 바로 우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쭉 서류를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 똑같은 걸 또 해요. 이 인허가 절차가 2배가 걸립니다. 이유는 노원, 도봉, 강북, 구청에서 했으면 끝내고 바로 해주면 되는데 서울시에 가서 처음부터 또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행정 단축이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데 이 행정 자체를 구청에서 다 한 거를 또 시청에 가서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린벨트라든지 뭐 이런 군사 규제 이런 것들은 중앙이 규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에 서울시로 내려주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구청으로 내려줘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 아시죠?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몰라요, 저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제일 많은 것이 그린벨트 규제다 그러면 그린벨트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전부 국토부에서 하는데요. 국토부는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거 아시죠? 세종시에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몰라요. 그렇겠죠? 서울시청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청은 저 중구에 있죠, 주로. 거기서 이 노원, 도봉, 강북구 사정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집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누가 알겠습니까? 노원구청, 도봉구청, 강북구청이 잘 알겠죠? 거기서 제대로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위에 사람 못 믿겠다 그러는데 만약 거기에 부정부패 비리가 있으면 다 잡아넣어야 되겠죠? 또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건 다 여러분들이 감사 청구하고 해서 고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했던 거를 구청에서 했던 걸 또 시청 가서 또 하고. 네, 지금 서울 강북권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 발언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선대위 합류 제안을 고사하고 계속해서 독자 유세를 이어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합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제 처음으로 또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옷을 입고서 유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송파구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 이름이 들어간 옷을 처음 입었는데요. 이제 좀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후보는 계엄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절연하고 부정선거론을 포함한 이런 극우적인 모습과 단절할 것을 요구를 해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만큼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그런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근접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오늘 처음 저렇게 조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는 말이죠.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밀착해서 이제 합동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선거 마지막 유세 정도에서 결합을 하지 않겠나. 조금 더 이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당 안팎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추격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추격의 모멘텀을 놓치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이민심에 조금 더 접근을 하자 이런 당 안팎의 요구를 아마 수용해서 오늘 서울 유세에서부터 등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부터는 이제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섰고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성북 지역에서 유세를 할 때 단상 위에 올라가서 함께 손을 맞잡고 선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 장면입니다. 예, 현장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가 오셨으니까 한동훈 후보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단상에 올라와서 김문수 후보의 소개를 받고 손을 맞잡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부 결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사실상 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적힌 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가 또 이제 구호를 외쳤니 안 외쳤니 이런 얘기는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서구력과 일종의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의 영향력과 좀 그다음에 확장력이 있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나온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좀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름의 싸움이고 기세의 싸움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추격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저는 그것은 이제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얻을 것 같고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SNS 저격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또 투트랙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물론 선거 저도 종반에는 어떤 식으로든 합류가 될 거로 봤습니다만 지금 D-8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지금 마지막 승부처에서 수도권에서 한번 승기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흔쾌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수청을 기반으로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합류는 상당 부분 김문수 후보의 힘이 될 것이면서 또 단일화 국면에서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국민의힘의 레버리지 협상력 제고로 조금 상승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의 유세 지원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 지지층하고 또 김문수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지지했던 지지층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 못지않은 차점자로서의 그런 이제 이 관중들을 모으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이제 모인 대중들이 100% 다 김문수 후보를 흔쾌히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도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한동훈을 봐서라도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여론이 일정하게는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얼마나 가속화될 건가,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외연을 어느 정도 확장할 건가, 이걸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좀 남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하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어제 낸 메시지는 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도 보였고,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나 대구 경북 이런 무당층이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도 좀 아쉬울 거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지원도 좀 아쉬울 거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 선거 캠페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의 영향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일정하게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단일화 조건을 개혁신당에 얘기하시라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단일화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사실상 데드라인은 수요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하고 지금 본 투표가 지난번 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 40%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이후에 단일화 한다는 거는 그 전에 표는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틀 정도 남았다 보여지는데 지금 마지막 기싸움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조건 제시해달라고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공을 넘긴 거는 전권을 다 줄 테니까 일단 이 후보가 결정해라고 공을 넘긴 셈인데 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략적, 당략적으로는 이제 안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어떤 말하자면 집요함과 그다음에 그런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위기감을 갖고 더 이제 여기에 결집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왜 좀 이 후보는 응답을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주류 보수층으로부터 그런 좀 명분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울질하면서 하루에도 10번 정도는 성을 쌓았다가 허무는 그런 생각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온 언행을 쭉 놓고 보면은 그래도 완주함으로써 본인이 두 자릿수는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명분을 찾아서 나중에 보수의 어떤 블루칩으로 좀 자리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는 생물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됐을 때 개혁신당은 제3석을 가진 겨우 미니정당이거든요. 과연 이 정당의 대표로서 얼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의 전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만 마지막 고민에서 나타나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되겠는데, 이제는 정말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있다면 단일화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건곤일척의 결단, 이것 이외에는 이제 뭐 경선이니 여론조사니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이 됐고, 마지막 후보는 이제 마지막 사안은 이준석 후보가 얼만큼 명분을 가진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 전날인 모레까지는 단일화를 해야지만 그 효과가 있는 걸 텐데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사퇴하는 단일화 가능성은 0%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거부 의사를 드러냈고요.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어쨌든 상대에게 공을 완전히 넘겨서 명분을 축적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 측도 그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단일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완주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생기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 초반대를 보여서 자력으로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불분명한 데다가 그로 인한 어떤 명분 실리 이걸 다 그 종합해서 비교해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완주함으로써 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에 주축이 되겠다. 여기에 더 큰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정치적 시간표랄까요?
이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시간표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시간표가 많이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는 첫 대선 출마인데다가 아직 굉장히 젊고 작은 정당이지만 어쨌든 특색이 있는 그런 정당의 후보로서 향후에 10년, 20년 자기 정치 시간표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을 텐데 김문수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불일치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공학적인 단일화에 섣불리 응했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본인이 스스로 제시했던 가치, 뭐 본인의 정치적 미래 이런 거를 오히려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계속 밀어내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단일화 될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부 단속용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제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대세론을 유지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진보에서의 연성 지지층들은 약간 이완된 생각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뭐 이재명 후보 될 텐데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적극적 투표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이완되고 있는 연성 지지층들을 끝까지 끌어안겠다. 그래서 긴장해달라. 단일화가 상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표에 참여해달라. 아마 그런 내부 단속용 발언이지 이재명 후보도 뭐 정치 1, 2년 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기류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구나 싶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계속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명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약간 이완돼가는 어떤 그런 연성 지지층들을 계속 잡아두는 그런 또 역할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인 단일화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을 때 2.37% 득표를 기록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진보 진영에서 패배 책임론이 일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득표율 격차가 이준석 후보 득표율보다 좀 작을 경우에 같은 책임론이 일지 않을까요? 뭐 그런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더더욱 이제 본인의 명분을 강하게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 이 단일화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그 책임론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이제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10%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책임론에 빠질 이유가 없죠. 그거는 이제 자력으로서 굉장히 독립적인 득표 기반을 가지고 상당히 선전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보다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자릿수, 그것도 아주 낮은 한 자릿수 저기를 기록했는데 득표율을 그 격차만큼 차이가 나서 김문수 후보가 졌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런 책임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자신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허공에 대고 사과할 거면 일본에 과거사 갖고 왜 싸우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혹시 친윤계가 조금 직접 가서 사과를 하면 좀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은 카드는 하나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 원래 선거 막판에 말이죠. 그 유력 후보들, 그러니까 경쟁 후보들끼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각자의 캠프에 있는 이제 측근 인사들이 이성호퇴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민훈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공직을 맡거나 뭐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이분은 우리의 진정성 믿어달라 하는데 저는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는 그걸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도 요구하고 있고 그 친윤들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당직 배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진정성을 더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외연 확장도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를 향한 마지막 구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또 얼만큼 수용해내고 극적으로 또 내일이든 모레든 보여줄 수 있는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완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허그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이른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다른 이동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의 해킹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 자율점검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주 KT와 LG U+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해킹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부풀었던 외벽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미리 대피한 상태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수원시는 건물 구조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외벽이 탈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6시쯤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990년에 준공한 35년 된 4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비 많이 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이 새에 들어갔대나 봐. 주민들은 지난 20일 외벽이 부푸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미 대피한 상황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다세대 주택 주민을 포함해 모두 12가구 17명이 유스호스텔이나 지인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갑자기 벽이 막 옆으로 이만큼 쳐졌으니까 그게 무너지면 연달아 무너지는 거니까 옆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옆집도 피해가 가니까 그게 좀 많이 놀랬죠. 그래서 수원시는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외벽 탈락은 건물이 오래된 탓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벽체나 구조 내력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35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라 그래서 아마 마감재가 좀 탈락된 것 같아요. 앞으로 소유주들과 협의해 벽돌 철거와 함께 건물 보수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뒤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오 시장은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실제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비용을 대신 내게 했는지 등을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검찰 소환 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더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굳히고 대선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불러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 역시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관세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두루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한미 간 교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가 만든 무역장벽 보고서, 이른바 NTA 보고서를 들이밀며 우리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판 NTA 보고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21가지 사례가 담겨 있는데 관세협상 테이블에 이 사례들을 소환한 겁니다. 통상당국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 줄 수 없지만 NTA 보고서 내용과 함께 미국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년간 NTA 보고서에 반복해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쌀 수입 규제 필요성 등은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우리 측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내건 요구는 바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통상당국자는 미국 측이 궁극적으로 한미 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방안을 계속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기술협의에서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황. 대표단은 일단 미국 측 요구사항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차기 정부 지침을 받아 이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8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시한 연기가 필요하다면 장관급 협의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문은 열어뒀습니다. 또 협의에는 기재부 실무진도 참여했지만 6개 분야의 환율 등 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계절이 점점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더웠는데요. 남은 한 주간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금요일에는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호흡기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는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 처음으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공약도 발표했는데 당선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찾은 이재명 후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꼽은 학생들의 고민은 밥값이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일부 청년층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엔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건 2030 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 직후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 경기 용인을 비롯해 수원과 남양주 등 경기 동남부권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와 서부 지역 방문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SNS를 통해 외교안보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나 경제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도발에는 철저히 대비하되 군사 한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다만 당선 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일은 정치 외교 안보를 주제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유치해서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공약 발표와 함께 GTX 관련 공약 등도 내놓으며 지방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연이틀 충청에서 현장 일정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지방시대 공약을 화두로 내걸며 전국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헌법에 아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더해 세종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해 지방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특히 산불 이상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멸하는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고 제가 획기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그는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 아찔할 정도로 풀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거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납니다. 충청 일정 이후엔 다시 경기 남부 그리고 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지역으로 북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로 수도권에서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최대 승부처에서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GTX-A, 동탄, 안성 노선 연장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일 잘하는 김문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저 김문수는 GTX 한 거 아시죠? 저는 GTX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교통이 편리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유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전격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경기지사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은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이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말 이후 계속 현장을 누빈 김 후보는 내일은 3차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며 막판 역전극 토대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유치한 인공 서핑장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두고 무능하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내세운 거북섬 인공서핑장 사업이 사이비 호텔 경제학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90%에 가까운 주변 상가 공실률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한 무치라며 이런 경제관으론 국민이 잘 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특혜나 비리가 있진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를 꾸리고 상권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시흥 시민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고통을 먹잇감 삼아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거북섬 근처 상가 공실 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핑장을 유치한 적극 행정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북섬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애초 거북섬 사업을 추진한 건 박근혜 정부라며
마치 이 후보가 거북섬을 조성한 것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부풀리고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다며 선거 전 막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평소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유능한 일꾼 이미지가 허구란 점이 드러났다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를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던 국방부 장관에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병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징병제의 기본을 두고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라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 완박을 가리켜서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 용인시 유세에서 도둑놈이 자기 잡는다고 경찰서와 검사를 없애고 판사가 유죄 판결한다고 망신 주기하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세대 중 일부가 매우 보수적이고 극우화되기까지 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명백한 청년 비하이자 극우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선친과 모친의 생가를 잇따라 방문하며 오랜만에 외부 행사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원을 요청해온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며 반색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면할 셈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습니다. 이후 충북 옥천으로 이동해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할 예정인데 일정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최근 행보가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유세 도중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역시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는데 생가 방문이 이러한 고민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은 시작일 뿐이란 건데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사면까지 시도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6.3 대선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대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내란 속에 멈춰서지 않도록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원을 계기로 TK 지지율이 반등하면 PK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보관인데 자칫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주요 후보들 사이에 고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차 후보자 토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각각 이 발언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선거 전 초반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한 막고발로 불이 붙은 고발전은 반환점을 돌면서 난타전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유세 중 지역 유권자로부터
곶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해운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또 냈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거북섬 개발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고발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이 있는 건데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으로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정치 사법화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정치 권력의 획득 여부에 따라서 사법적인 책임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고발 전에 불이 붙었지만 관련해서 법정에 선 건 이재명 후보뿐으로 이번 대선 목전까지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네거티브 공방과 고발전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 이틀 전에 진행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나흘 만에 다시 3차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한 뒤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순으로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나 현실성이 있을지 등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제가 정치인 만큼 부정선거 의혹이나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민감한 정치 이슈를 놓고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말이라도 단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란 수계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후속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 법도 한 개가 아니에요. 방탄법을 5개, 6개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김 후보가 단일화 성사를 위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준석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등이 주목됩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권 후보는 진보적 정치개혁 의지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 측면 지원 사격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돼 토론회 성적표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번째 공판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을 오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퇴정한 뒤 곧바로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3,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하면서 공개 출석을 했는데 지금 퇴정하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이 대선 전 마지막 재판이어서 전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인 신문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시의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 주요 정치인들을 싹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여기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겁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지운 건데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라면 초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며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질된 사실이 알려진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을 증언한 만큼 관련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찰은 또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포함해 비화폰과 업무폰 19대를 확보했습니다.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3월 1일분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복구를 완료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만약 내란 혐의 재판부가 경찰의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해당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청 특수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로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2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면서 5가지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이 담겨서 법관 사이에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2시간 정도 회의를 거쳐 기존 안건에 5가지 안건을 추가해 모두 7가지 안건을 대선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논의해보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았지만 그 표현 수위는 무척 높았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하자는 안건도 여럿 발의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과도한 책임 추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 절차는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는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법원으로 오며 재판 결과가 정치가 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법관회의 안건은 참석자 가운데 10명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상정되는데 추가된 안건 하나하나가 예민한 만큼 대선 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리면 경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12시간 동안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한테 1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가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2차례 만나긴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유인해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환.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먼저 명 씨가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과 성급한 조기 복직 등에 대한 후회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중 강력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명 씨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신과 전문진료 의견도 같았다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 측도 정신감정 신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정신감정 신청하는 거는 뭐 권리일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자신이 중한 처벌을 좀 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있지는 않지만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30일 하늘 양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죠. 하지만 침체된 경기 속 헬스장 먹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업 14일 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깎아준다는 말에 충동적인 계약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몸짱 열풍 지속에 헬스장이 15,000건으로 급증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상 지난해 폐업한 체력 단련장업은 553곳, 한 해 전에 비해 27%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0,000건이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900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계약 금액은 132만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해 먹튀 방지에 나섰습니다.
헬스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고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운용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그러한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들을 약관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만약에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약관 규제법에 따른 시정 조치나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이유의 92%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등 계약 해지 관련 건이었는데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7%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폭 할인, 오픈전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로 석 달 이상 할부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모레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버스노조는 서울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통상임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측이 통상임금 조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임금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노조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해 버스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초 1,480원을 넘어서 1,500원대 진입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1,450원을 돌파했고 지난 4월 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21일에 1,369.6원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1,36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1,360.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루에만 8.2원이 하락했는데 시장에선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재정 적자로 무디스의 신용 등급마저 강등되면서 달러화가 고평가됐다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상대국의 통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화 약세가 더 거세졌습니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약간 고평가됐다라는 점이 이제 다시 가격 하락으로 달러 약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면과 함께 최근 들어서 그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가 환율 조정 문제가 이제 대두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가면 달러화의 저가 매수세가 나올 수 있지만 달러화 약세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원화 절상 압력이 이제 강하다는 점에서 좀 환율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수준은 아마 1,300원 초반대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한미 간의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될 7월 초까지는 협상 결과에 따라 환율이 등락하는 변동폭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27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높아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많지 않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마스크를 활용해서 호흡기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한 주간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계절이 점차 여름으로 향하다 보니 운전할 때 에어컨을 켜기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오랜만에 작동시키다 보니까 그동안 먼지나 각종 세균, 또 곰팡이가 쏟아져 나오면서 에어컨 청소가 필요하겠는데요. 우선 여과 기능이 떨어져 있는 필터를 교체해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시고요. 송풍구 입구를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를 면봉에 묻혀서 닦아주시면 쌓여있는 먼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을 끄고 2에서 3분 정도 외부 순환 모드로 전환하면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고요. 차량 연막 소독제를 활용하면 에어컨 냄새를 없애고 차량 전체를 살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